내 나이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반듯하게 살아온 인생이라 자부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어언 10년. 홀로 이 넓은 아파트에 남겨진 후로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요. 셋이나 되는 아이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인데 악착같이 가르치고 뒷바라지에서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대기업 부장인 큰아들 재혁이, 알뜰살뜰 살림 잘하는 딸 수진이, 그리고 막내지만 마음 착한 준호까지. 모두 제 갈 길 잘 찾아 살아가고 있으니 어미로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자식들도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아이들, 그러니까 내 손주 녀석들도 이제는 할미 품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을 나이가 되었지요. 처음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다 세상 사는 이치인 것을요. 명절이나 생일 때가 되어야 겨우 얼굴 한 번 보는 사이 북적거리던 집안은 어느새 적막감만 감돌았고 찾아오는 이 없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 제 마음 한구석에 깊숙이 자리를 틀더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와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며 남 부러울 것 없겠다고요. 하지만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옆자리의 온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비싼 가구와 넓은 평수가 외로운 밤의 적막을 깨주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텅 빈 공간이 주는 허전함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나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온 시간들. 그 끝에 남은 것이 깊은 외로움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남은 인생, 그저 마르고 시든 나무처럼 홀로 서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걸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마음으로 나선 동네 노인복지관 서예 교실. 그곳에서 그 사람, 김민석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먹을 갈고붓을 잡는 그의 모습에는 뭐랄까, 세월이 빚어낸 듯한 온화함과 따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동무 삼아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참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마른 제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그의 미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예술을 사랑하는 그의 감수성은 잊고 지냈던 제 안의 무언가를 다시금 꿈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에 꼭 잠가두었던 빗장을 열고 들어오는 봄 햇살 같았다고 할까요? 70평생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로맨스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간지러운 그 단어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민석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잃어버렸던 젊은 날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함께 등산을 오르며 숨 가빠하면서도 웃음이 터졌고, 작은 전시회에서 그림을 보며 감상을 나누고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웃음이 다시 피어났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의미와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다시 따스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지요. 이런 행복, 당연히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미가 다시 찾은 웃음과 활기를 보면 그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머니 곁에 좋은 분이 생겼으니 안심하고 축복해 줄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주말 저녁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아 민석 씨를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마주한 자식들의 눈빛은 제가 기대했던 따스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경계심, 그리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질문들 속에서 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불길한 그림자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찾은 마지막 행복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과 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사람, 민석 씨를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함께 남이섬으로 단풍 구경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어요. 붉게 물든 단풍 잎 사이를 거닐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서로의 빛바랜 사진첩을 보며 웃었던 시간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것 같았던 따스함과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좋은 감정을, 이 행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아이들도 엄마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 분명 기뻐해 줄 거라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미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말 저녁 모처럼 아이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내외 딸내 식구들, 그리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마음이 쓰이는 막내 준호까지요.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넉넉히 재우고 잡채도 하고 나물도 몇 가지 더 무쳤지요. 민석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곱게 빗어 넘긴 머리, 주름은 졌지만 온화한 눈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긴장감이 역력한 얼굴.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고맙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현관으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간 후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과일부터 내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옆에 앉은 민석 씨의 손을 살짝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서 모시라고 했다. 이분은 김민석 씨라고 엄마랑 복지관에서 같이 서예 배우면서 알게 됐는데 요즘 엄마한테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단다. 제 딴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석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석 씨는 긴장한 듯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여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말을 꺼낸 건 역시 큰아들 재혁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답게 늘 빈틈없고 냉철한 녀석이지요. 재혁이는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민석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아,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민석 씨라고 하셨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말투에는 단순히 궁금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은퇴하고 작은 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요. 공방이요. 어떤 공방인데요? 수입은 괜찮으신 편이고요. 재혁이의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치 취조라도 하듯이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낀 저는 얼른 재혁이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재혁아. 처음 뵙는 분한테 너무 이것저것 묻는다. 딸 수진이는 처음에는 제 옆에서 팔짱을 끼며 방긋 웃었습니다. 어머,
엄마 친구분이시구나. 인상 좋으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올케랑 둘이서 뭔가 속닥거리며 민석 씨의 옷차림 세며 말투를 힐끔거리는 모습이 영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었지만 좋은 날이니 애써 웃어 넘겼지요. 문제는 막내 준호였습니다. 사업 실패 후 길을 못 펴고 지내는 녀석이라 늘 마음이 쓰였는데 유독 민석 씨를 향한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을 깨고 준호가 던진 질문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앞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재혼이라든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저와 민석 씨에게 집중되었고 민석 씨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어 보였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얘는 무슨 그저 좋은 친구로 서로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보내고 싶은 거지. 너희 엄마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 주면 좋잖아. 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내내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웃음소리보다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아이들은 민석 씨에게 별다른 질문 없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민석 씨를 소개하는 자리는 제가 기대했던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의심과 어색함 속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지요. 아이들의 전화 공세가 말입니다. 큰아들 재혁이는 걱정하는 척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사람은 잘 알아봐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더군다나 어머니 혼자 계시고 재산도 있으시니 나쁜 마음 먹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요. 딸 수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분 뭐 하시는 분인지 확실해요? 괜히 엄마한테 이상한 사람 붙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 엄마 순진해서 잘 속는단 말이야. 막내 준호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 아저씨, 어머니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70 넘은 할머니한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아이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거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내 삶의 끝자락에서 찾은 작은 행복마저 유산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의심받고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요? 민석 씨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동시에 자식들이 던진 의심의 씨앗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하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제 황혼의 로맨스 위로 어두운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매일같이 걸려왔고 그 내용은 하나같이 민석 씨에 대한 의심과 제 걱정을 빙자한 비난이었습니다.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아이들의 집요함은 제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지요. 민석 씨와 차를 마시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그 소소한 행복마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편안해야 할 만남조차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 재혁이의 행동은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들렀다며 집으로 찾아온 재혁이는 다짜고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무슨 영문인가 싶어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민석 씨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에 대한 조잡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 알아낸 듯한 내용들이었죠. 민석 씨가 오래전 작은 사업을 하다 실패했던 일, 그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빚 문제,
심지어는 전처와의 사별 후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까지.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과거가 깨끗하지 않아요? 사업 실패의 빈 문제까지 어머니한테 접근하는 의도가 순수하다고 보십니까?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혁이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미의 남자친구를 뒷조사까지 하다니 이게 자식으로서 할 짓인가요? 저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사람 과거가 어떻든 지금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네가 이렇게 사람을 뒷조사하고 함부로 판단할 일이니? 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홀려서 판단력을 잃으셨으니까 그렇죠. 저러다 어머니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으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재혁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민석 씨에게 속아 모든 것을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재혁이에게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미의 행복보다는 혹시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속물적인 모습만 보였으니까요. 딸 수진이의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그 아저씨 만나느라 우리한테 소홀해진 거 아니야? 나 너무 서운해,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 그 아저씨가 엄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 엄마가 너무 순진해서 걱정돼서 그런다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마치 제가 민석 씨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는 나쁜 엄마라도 된 것처럼 몰아세우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내 준호의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준호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돈 문제와 민석 씨를 연결지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민석 씨와 함께 잠시 근처 공방 자리를 알아보러 부동산에 들렀던 것을 어디서 봤는지 준호는 당장 집으로 달려와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상의도 없이 집 팔려고 내놓으셨어요? 그 아저씨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재산 정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아버지랑 평생 일궈서 마련하신 집이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셔야 할 유산이란 말이에요. 준호는 눈이 벌개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집을 팔아 민석 씨와 도망이라도 갈 것처럼 흥분해 있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집을 팔다니? 그냥 민석 씨 작은 작업실 하나 봐주러 잠시 들른 것뿐이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봤어요. 그 아저씨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어머니, 제발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네. 준호는 거의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돈에 눈이 먼 아들의 추악한 욕심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저 유산을 남겨줄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요? 제가 찾은 소박한 행복과 진심은 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욱 합심하여 저와 민석 씨의 사이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석 씨와 통화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옆에서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고, 약속이 있어 외출이라도 하려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캐묻기 바빴습니다. 민석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제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자제분들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순자 씨,
그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의 노골적인 반대와 의심 속에서 민석 씨를 향한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지만 동시에 자식들과의 깊어지는 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랑과 의심,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채 제 노년의 시간은 그렇게 위태로운 갈등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제 모든 행동을 민석 씨와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해석했지요. 그 숨막히는 감시와 불신 속에서도 민석 씨와의 관계는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마치 우리 사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을 연이어 터뜨렸습니다. 하루는 민석 씨와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석 씨의 표정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해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먼저 물었지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민석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별일은 아닌데 사실 공방에 들여놓기로 한 목재 대금을 오늘까지 치러야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돈을 쓰는 바람에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면 되는데 거래처에서는 오늘 꼭 입금을 해달라고 하니 잠시 난감하게 됐네요. 그는 절대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잣말처럼 툭 내뱉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곤란한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좋은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가진 돈이 좀 있는데 급하시면 잠시 쓰시고 내일 바로 갚으셔도 괜찮아요. 민석 씨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순자 씨. 제가 어떻게 그런 신세를 지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기는요.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잠깐 빌려드리는 셈 치세요.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제 거듭된 권유에 민석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현금 몇십만 원을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지요. 정말이지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필이면 찻집 창밖을 지나던 막내 준호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당장 제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저씨한테 돈 주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도대체 얼마를 준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정신 못 차리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준호야.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사정이 있으셔서 내일 바로 갚기로 하고. 됐어요. 뭘 떠들어요? 형이랑 누나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제비 같은 놈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있다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와 수진이까지 합세하여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부풀려서 이야기를 전했는지. 아이들은 마치 제가 민석 씨에게 거액이라도 뜯긴 것처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이들은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며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은 처참하게 짓밟혔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판단력 흐린 노인네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에는 더 기막힌 오해가 터졌습니다. 민석 씨가 요즘 부쩍 공방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작업 공간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동네 상가에 월세가 저렴하게 나온 작은 공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지요. 집을 팔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그저 민석 씨가 소일거리로나마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 이런저런 매물을 둘러보고 막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이면 그 순간 큰 며느리가 마트장을 보고 지나가다 우리 둘을 발견한 겁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요? 그날 밤 재혁이에게서 싸늘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동산에는 왜 가셨습니까?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건 민석 씨 공방 자리 좀 알아보려고. 공방 자리요? 어머니, 제 아내가 똑똑히 봤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중개인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요. 정말 공방 자리만 알아보신 거 맞습니까? 혹시 이 집 정말 팔려고 내놓으신 건 아니시고요? 재혁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저를 죄인으로 단정 짓는 듯한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내 어미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이 집을 왜 팔아? 그리고 누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남자랑 어디 멀리 떠나서 살림이라도 합치실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이 집 팔아넘기려는 거잖아요. 아버지 피땀 흘려 지키신 이 집을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재혁이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내뱉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모욕감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어떻게 이 늙은 어미에게 이렇게 칼날을 들이댈 수가 있을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민석 씨를 초대해도 괜찮을지 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이번 기회에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거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사람을 명절에 집에 들이겠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아저씨 오면 저 그날 집에 안 갈 거예요. 어머니, 정말 저희랑 등 돌리실 생각이세요?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그의 추석,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차례를 지냈습니다. 송편이며 전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았지만 수저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왁자지껄해야 할 명절날,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민석 씨가 슬며시 현관문 앞에 놓고 간 작은 과일 바구니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면서도 동시에 자식들에 대한 원망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잇따른 오해와 사건들로 인해 저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균열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던 가족 사진은 빛이 바래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상처만이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던 어느 날, 정말이지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날따라 명치 끝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가까스로 전화기를 들어 119에 신고를 하고 정신을
잃기 직전에 민석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병원에 가요. 너무 아파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건 눈가가 붉어진 채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민석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짧은 문자를 보고 그는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 상태를 묻고 필요한 검사 절차를 밟고 불안해하는 저를 끊임없이 다독이며 곁을 지켜주었지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그 남자와 엮여서 무슨 쇼를 하느냐는 비난을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호자 연락이 필수라고 했고 결국 민석 씨가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재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이들은 놀라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침상에 누워있는 저와 그 곁을 밤새 지키고 있던 민석 씨의 모습을 본 아이들의 첫 반응은 역시나 차가운 의심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왜 여기 계세요? 재혁이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으면서도 흘깃거리며 민석 씨를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준호는 아예 대놓고 민석 씨를 쏘아 붙였습니다.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쓰러지기까지 해요? 저는 아픈 몸을 일으켜 아이들을 나무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민석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순자 씨께 무슨 해코지를 했겠습니까? 그냥 걱정이 돼서 달려왔을 뿐입니다. 자제분들 오셨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석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있기 무서워요.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낯선 병실에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제 간절한 목소리에 민석 씨는 걸음을 멈추었고 아이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급성 위경련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며칠 입원하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옮겨진 후 아이들은 회사 일이며 집안일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민석 씨가 있는 자리가 불편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눈치였지요. 결국 제 곁에 남은 것은 또다시 민석 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의 시간이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의 작은 변화에 물꼬를 트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혀주고 밤에는 행여 제가 불편할까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벌떡 일어나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문안을 온 딸 수진이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민석 씨는 제가 좋아하는 동치미 국물이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는 집에서 직접 담가왔다며 작은 반찬통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깎은 과일을 제 입에 넣어주며 미소를 지었지요. 순자 씨,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지요. 그래야 또 저랑 좋은데 놀러 가죠. 그 다정한 목소리와 행동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만 보고 접근한 사람이 맞을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복도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우연히 민석 씨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민석 씨는 복도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딸. 아빠다. 미안하다. 올해도 네 엄마 기일에 아빠가 못 갈 것 같구나. 지금 아빠한테 아주 소중한 분이 편찮으셔서 아빠가 곁을 지켜드려야 할 것 같아. 이해해 줄 거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석 씨의 목소리는 슬픔과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수진이는 알게 된 것입니다. 민석 씨 역시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고 홀로 남은 제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잔인한 말들로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지요. 수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와 저와 민석 씨 몰래 재혁이와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석 씨가 뒷조사를 통해 알았던 사업 실패는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던 아픈 과거였고 자녀들과 소원해진 것도 재혼 문제로 인한 잠시의 갈등이었으며 무엇보다 그가 제 재산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저에게 잠시 돈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사실은 다가오는 제 생일날 깜짝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수중에 현금이 부족했던 해프닝이었다는 것까지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미안함과 죄책감이라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침내 퇴원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졌더니 몸은 아직 개운치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니 그곳에는 약속이나 한 듯 아이들 셋과 민석 씨가 모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도는 병실 안. 저는 창가에 잠시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숨을 크게 한 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아이들과 민석 씨를 차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맙다. 할 말이 있어서 좀 앉아보렴. 아이들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고 민석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들을 향해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어미였는지 모르겠다. 평생 너희 잘 되는 것만 보고 너희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는 낙으로 살았다. 내 아버지 가고 나서도 행여 너희한테 부족함이라도 있을까봐 남들이 호러미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이라도 할까봐 나 자신은 돌볼 겨를도 없이 악착같이 살았다.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꾹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행복마저 그렇게 의심하고 짓밟아야 했니? 내가 너희에게 그저 이 아파트랑 통장에 든 돈 몇 푼 물려주려고 평생을 바친 줄 아니?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유산을 기다리는 채권자라도 되는 것 같았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나이 70에 무슨 로맨스냐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희는 모른다. 내 아비 가고 나서 이 넓은 집에 홀로 남아 지새우는 밤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는지. 그러다 민석 씨를 만났다. 이 사람은 내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나를 아직도 여자로 존중해 주는 사람이다.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고 비난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라. 민석 씨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내 돈이나 놀이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당신 자식들에게까지 오해받고 상처받으면서도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다. 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결정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민석 씨와 함께 할 거다. 서로 의지하고 아끼면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내 마지막 인생에 대한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저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며 내가 가진 얼마간의 재산, 물론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도 좀 달라졌다. 이 재산은 오롯이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민석 씨와 남은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만큼 쓸 것이고, 평소 내가 돕고 싶었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일부 사용할 생각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너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내 행복을 방해하고 민석 씨를 모욕한다면 단 한 푼도 너희에게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어라. 제 단호한 선언에 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석 씨가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제분들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순자 씨와 여러분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순자 씨의 재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외로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남은 인생 따뜻하게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순자 씨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석 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간절한 눈빛, 그리고 제 확고한 의지 앞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던 딸 수진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엄마.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큰아들 재혁이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어 어렵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내 준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 사과가 온전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 재산 선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불신과 오해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반성, 그리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의 격정적인 시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에게는 조심스러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해빙기처럼 모든 갈등이 하룻밤 사이에 눈 녹듯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마음속 깊이 박혔던 불신과 상처의 흔적이 그리 쉽게 지워질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날선 가시를 세우지는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큰아들 재혁이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 마음 한편에는 아직 민석 씨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 앞에서 대놓고 민석 씨를 험담하거나 제 결정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집에 들르면 어색하게나마 민석 씨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저는 재혁이가 나름의 방식으로 제 선택을 존중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딸 수진이는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미안함이 컸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가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올 때마다 민석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두 가지씩 만들어 와서는 살갑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진심으로 저와 민석 씨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미로서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막내 준호는 아직 철이 덜 든 구석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책 없이 돈 문제로 저를 조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요즘은 작은 일이라도 새로 시작해보려고 애쓰는 것 같아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녀석도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겠지요. 그리고 저와 민석 씨는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벗이자 연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 서에 교실에 나란히 앉아 먹을 갑니다. 주말이면 가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소박한 맛집을 찾아다니는 즐거움도 누리지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민석 씨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 속에서 저는 잊고 살았던 생기와 행복을 되찾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아이들과 다 함께 모이는 식사 자리는 아직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처럼 날선 대화 대신 손주들의 재롱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이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왔기에 저는 제 삶의 소중함과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가 단지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을 넘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이토록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 듦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민석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회복되어 가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